자, 지금 이번 그 수해 재난 현황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재난 현황이 있는데 그 재난 현황을 잠깐만 보면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 많다. 네. 의외죠. 이게 네. 시골 마을도 아니고요. 수도권이에요. 사실상 도시인 경우. 예. 그다음에 주택 상가가 2,682채가 침수됐고 이재민이 600명 정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재난이잖아요. 재난. 천재지변이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볼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사진을 하나 걸고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지금 저거 사진을 걸었잖아요. 저 장면은 반지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윤석열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발달장애 가족 3명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란 현장이잖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통령실이 이걸 만들었던 거는 두 번째 치고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고요. 고모스 같은 걸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없어요. 근데 저걸 또 이용해서 홍보 자료 만드는 놈들 보면 진짜 역겹다. 저걸 하라고 컨펌 났으니까 저 사진을 썼겠죠. 특히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보고 나 퇴근할 때 아파트 침수되는 거 봤다. 어우 걱정되더라.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요. 윤석열이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을 써야 되는 건데 저거 지켜보면서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여기도 사람이 사네. 딱 이런 그런 느낌.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이게 메시지랑 화면이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보는 것이 과연 그 메시지랑 화면이 맞는지 어떤 전문가가 저런 거를 만들었는지 진짜 이 수준 미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게 얘는 딱 소시오, 딱 사이코 이게 아니고요.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이건 소시오패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뭐가 다른데요? 잘 구분 안 돼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말은 소시오까지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꼬리 잡기 없기. 자, 아니 근데 이 사진을 지금 윤석열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거 우리 새날 커뮤니티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놔뒀거든 댓글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계정에는 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계정을 다 삭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과 소통한다고 500억씩 쓰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꼼꼼하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들어가서 악플은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든 국민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을 칭찬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퇴근길에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봤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차를 돌려서 그 얘기 사무실로 따로 나와. 나가야지.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의 재난 대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다 하나 더 섞었죠. 심평. 윤석열의 딸랑이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누추한 곳에 잘 갔다. 그래 저번에 그랬죠. 이 심평 내가 그래 비판할 때 얘가 어디를 들어가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프로 불만다라는 그 별명이 붙었다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도 들어갔다가 한 자리도 얻지 못하자 문재인 까기 시작했던 바로 그놈이에요. 나중에 윤석열한테 붙었지. 윤석열 붙고 나서 윤석열 지지율 지금 낮은 거 금방 올라간다 같은 소리 하고 하다가 지금 이런 애가 윤석열 누추한 곳에 잘 갔다니. 저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의 이 재난 상황 대처에 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저런 심평 변호사 같은 말 한마디가 완전 거기에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더 안쓰러워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윤석열 지지한다는 애가 누추한 곳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란 말 난 기함을 했네 진짜. 다 놀랬죠. 박근혜가 관저에서 TV 보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실드 치다가 이런 짓을 해요.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폰트롤 타워라고 전화로 했으니까 그거라니까요. 뭐 윤석열이 오나 안 오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시스템은. 근데 윤석열은 국민 재난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안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가 관저에서 TV 보는 소리.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논리 모순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왜 윤석열은 출근하냐 같은 그렇죠.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집에서 하지. 그냥 집에서 하지 왜 네. 출근을 합니까? 윤석열 집에서 재택근무 왜 그냥 대통령실 나오지 말고. 그리고 대통령이 포구에 갇혀 있으면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도 수재민인 거예요. 그렇잖아. 뭐 윤석열이 수재민이 돼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상황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확실히 경질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포구에 갇힌 적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동선은 항상 뭐 복수로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는 게 경우의 제1원칙 아닙니까? 거기가 뭐 실제로 그 타워 아크로 비스타? 거기가 실제로 그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헬기로 꺼내오든 뭐 안 그러면은 특수부대가 가서 뭐 이렇게 배로 꺼내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통령의 동선을 확보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김기춘이 박근혜 관련해서 말을 한 것이 딱 떠올라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랑 박근혜 정부랑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제대로 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이스나마나한 대통령으로 보이고 또 이스나마나한 정권으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평가가 무정부 상태의 정부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저께도 엊그저께 윤석열의 첫 메시지가 나온 게 12시 다 됐을 때 11시 한 50분쯤이었단 말이에요. 자정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던 윤석열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 다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도 뭘 했는지는 짐작되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있었지 예. 있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정이 다 되도록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다가 난리가 나니까 12시 다 돼가지고 대통령실에 전화했다는 것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실이 자의적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못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벌개진 얼굴 색깔 때문에. 아, 조명이 너무 빨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식육점이야? 아니, 이를 대통령이 비가 와가지고 전화로 윤석열의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이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면요. 윤석열 바로 나왔을 캐릭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혹시나 벌개진 얼굴 색깔 때문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고 있었을 생각하지만. 거라고 생각해요. 만취 상태. 너무 친숙하잖아요. 한 잔 안 하시면 매주 저녁이 적적하신 분인데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소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헬기도 부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은 핑계고 일단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헬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 잠깐의 시간도 못 참는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퇴근을 하고 지금 처음에 뭐 9시부터 대응을 시작을 했고 새벽 3시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3시 전화를 했다 어쨌다고 하지만 나중에 박근혜한테 세월호 때 뭐 몇 시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조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나중에 증거가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정말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맞습니다. 전화를 했다 치더라도 못 나타난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 지지율이 한치로 급할 때 국민을 위한 모습 보이려고 했을 텐데 왜 12시가 넘도록 전혀 메시지를 안 내고 있다가 전화로 지시했을까? 혹시 술 취한 건 아닐까? 술 취해서 자고 있었거나 술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윤석열 술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이다라고 말하는 이 개소리는 진짜 박근혜 탄핵문에 나오는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1페이지 중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잠깐만 이게 처음부터 아니네요. 나부터 빨간 색깔 나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예, 나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서해가 없는 한 업무 시간 중에는 집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피청구인은 당일 오전부터 17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관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이 완비된 직무실에서의 근무와 업무의 효율, 보고 및 지시의 용이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있죠 거기에. 피청구인이 업무 시간 중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게 되면 긴급한 순간에 참모들은 대통령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므로 보고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박근혜가 관저에서 TV 보고 뭐 시술 받고 있다는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박근혜 탄핵을 시킬 때 당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이 무슨 상황실이다 같은 개소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고방식의 뿌리를 또 좀 추적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거는 대통령 이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선시대의 왕이야. 왕이 머무는 곳이 궁궐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정치에서 대통령은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전국의 어떤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관리센터고, 위기관리센터가 만약에 용산으로 옮겼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이 완비된 직무실에서의 근무와 업무의 효율, 보고 및 지시의 용이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윤석열이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더 생기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탄핵이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네가 그렇게 할 거면 대통령이 왜 하니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이런 개소리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켰을지라도 그래도 정부와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노란 잠바 입고 와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못 구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못 느끼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내가 좀 얹자면 그때 윤석열이 공무원들 그 출근을 늦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누가 생각해보니까 전날 받는 거야 그거. 그렇죠. 누가 그러면 공무원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출근을 늦게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일반인들은 보니까 이번에 그 9호선 노량진역이 침수가 돼갖고 예. 1호선에서 갈아타지를 못하고 강남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와서 강남까지 가는 분들이 지하철이 안 가니까 버스 타고 막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재난 상황이 났으면 공무원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뭔가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 점검도 하고.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정시 출근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고 공무원들은 출근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이 더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뭐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그러니까 뭐 구청의 일선 이렇게 교통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퇴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 그날은 밤 새는 거죠. 출근이 어디 있습니까? 퇴근 자체를 못 하는데 예. 그 상황에서 그런 문자를 받아봐요. 공무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그 쉴드가 뭐냐면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매뉴얼 까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매뉴얼 없다고는 안 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청와대를 나왔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봐요. 저번에 산불 났을 때도 김건희가 용산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놀았잖아요. 네. 예. 그때 대선 나왔을 때는 산불 현장에 헬기라도 타고 가겠다는 윤석열이 그 삼척 그쯤에 막 고성 삼척 이런 데 불났을 때 아예 가지도 않았잖아요. 네. 대응 매뉴얼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응 매뉴얼 없다고 나는 봐요. 매뉴얼들 했대. 아니 사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무슨 매뉴얼 있어가지고 따라서 하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기대도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황실에 위기관리센터 그 상황실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통령이 가장 최종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왜 재난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러다 보면 권한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국무총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지. 이게 재난 대응 매뉴얼은 없고 이제 안주 메뉴는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번 사건은 뭐 초기라서 뭐 허둥지둥 했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그 9시 그러니까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퇴근을 했던 그 시점부터 만약에 그 위기관리 회의를 마쳤다는 새벽 3시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그 개뻥들을 믿을게 하려면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다면 출근 시간부터 챙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라고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세금 주는 건데 공무원들 뭐 나도 뭐 집에가 있으니까 니들도 출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게 대통령이 자가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도 안 해본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자기 수준에서만 아 지금 출근 시간부터 늦춰야지 이딴 생각하니까 이 난리를 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나름대로 사과를 했어요. 집중호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 아니, 비가 내린 것에 대해서 왜 사과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을 따지는 거는 비가 많이 왔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비가 오는 거는 누구도 법사는 막을 수 있겠지. 법사가 아닌 이상 비가 오는 걸 누가 막습니까?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비가 내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중호우 온 것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 죄송한 마음. 그러면 자기 다 어처구니가 없네.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최소화하는 문구잖아요. 맞아요. 내 탓이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한 이야기고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분단위로 발표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대통령이 다 분단위로 이렇게 본인이 행적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5시간이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12시 다 돼서 첫 메시지가 나왔을까? 왜 윤석열은 이따 2부에 나오겠지만 거짓말하면서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요건 미스테리한 사건이 역사에 하나 딱 기록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왜 박근혜 7시간도 나중에 어느 정도는 밝혀졌잖아요. 뭐를 했는지.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주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술병 딱 깠다가 일이 났네 하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잔 딱 먹었는데 두 잔째 먹으려고 딱 따랐는데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잔을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근데 할수 그거를 있죠. 한 병을 하나 깠다고 해서 내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애주가와 중독자의 차이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도 술 좋아하거든요. 뭐 자주 마시진 않지만 그러면 딱 계획 있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개차반이었거든요. 특수부대 나오고 나니까 술자리만 되면 싸우고 난리가 나서 그냥 양아치였어요, 저도. 술 먹는 게. 아, 그 개차반은 나은 거예요. 저는 개였는데. 근데 반성.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30대를 넘어가면서 네. 그 버릇을 고쳤어요.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막 요즘 막 있잖아요. 왜 막 해병대 옷 입은 애가 막 술자리에서 막 날 째려보면 이 새끼 봐라 하고 막 병 깨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 제일 싫어. 술만 먹으면.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 술은
계획성 있게 마셔야 되겠구나. 빈속에 막 들이켜도 안 되겠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맞추고 말어. 그러니까 그 후로는 실수를 안 해. 그게 이제 제 현실의 모습인데 지금 이분은 애주가가 아니에요. 아파요? 그러면 중독? 중독 많이 아파요? 중독인 거지.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호우 때문에 뭐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윤석열이 의전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뭐 헬기가 뜨지 않아서 아니면 현장에 가 보았지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상황으로 봅니다. 예. 자, 2부에서는요. 왜 윤석열은 거짓말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